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홀로 인용 의견을 내자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행사하는 한 총리의 모순에 대해 꼬집은 건데요. 이런 의견을 내자 어제 낮부터 일부 커뮤니티에선 정 재판관을 혼내줘야 한다며 주소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소가 공유됐고 몇몇 유튜버는 집 앞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저기가 개선이네고요. 네, 재판관의 집 앞으로 모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압박이 이미 통했고 앞으로도 통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부터. 문영배 집 앞에 갈 때요. 그때랑 똑같이 하시고. 그러면 문영배는 집 앞도 계속 하고 계시나요? 문영배는 안 해요. 오늘 손 들었잖아요. 기가.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손 들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손 들었으니까 봐줘야죠. 헌법재판관을 겁박해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반헌법적인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걸 말리는 목소리도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앞은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피켓을 들고 파면, 기각, 각하 주장을 하고 있고 자신들끼리 자리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나온 뒤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기싸움과 말싸움이 오늘 점입가경이었고요.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자라거나 결과에 승복하자라는 말들은 잘 보이지 않았고 서로를 향해 소리를 치거나 삿대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 왔느니 상대당 수준이 어떠느니 하면서 여야가 각자의 구호만 외치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은 보신 것처럼 재판관을 향해서 선 넘은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정, 김동원 의원님, 이런 정치인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헌재 장고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 스트레스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런 헌재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격, 협박 이런 것들이 통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또 어제 엊그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결국 탄핵 기각된 거 아니냐, 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집회도 하고 압박한 거 아니냐, 그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이런 분위기가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헌재에 승복할 때니 야당도 승복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게 지지자들에게까지 어떤 전파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결론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그분들이 늘 얘기해 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헌재와 재판관에 대한 이런 금도를 넘어서는 어떤 폭력적인 언행, 이건 정말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요. 동시에 뭐 협박죄든 최근에 뭐 다시 그 공포 시행된 공중 협박죄, 이게 조금 더 처벌 강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확실하게 처벌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그 폭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 뭐 집 주소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워낙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통해서 자행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도 무엇을 해도 상상 이상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일벌백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상당수를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선 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결코 용납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로 저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정계선 재판관이 비록 유일하게 인용을 선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분의 판결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비록 8분 중에서 유일한 인용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색채를 지나치게 드러낸 거 아니냐, 아예 먼저 결론을 내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요, 정계선 재판관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인용을 낸 재판관의 집을 털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냈더니 자기 집이 털렸다,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한다, 이거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입장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아마 곧 자중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집 앞에 몰려가서 어떤 폭력을 과실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승복을 한다면서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그게 미흡했다면은 뭐 미흡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어제 열린 뭐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우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을 해야 된다, 승복할 것이다라는 예. 메시지가 돼 있고요. 뭐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승복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요. 폭력을 멈춰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계속 얘기하시니까 이런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폭력과 테러가 일상이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여당이 이러한 폭력 행위는 근절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십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입장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 해야 된다고 않습니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루아침에 일도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부터 이들은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2019년에 아무리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집 앞에 가가지고 전체 진치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브들이 2019년부터 생겼고, 그게 2022년 또 평산회까지 이어졌고, 이번에는 헌재앞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계속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민의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폭력행위 멈춰야 된다. 그리고 어제 기각 의견을 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2분에 대해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 집 앞에 가서 협박을 한다든가 빨갱이라고 뭐라고 한다든가 인격적인 모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용 의견을 냈던 딱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고 계속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공론분열을 더 이상 막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불복하는 듯한 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내시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저는 반론 그렇게 필요하다고 듣겠습니다. 봅니다. 아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시면 토론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불분명합니까?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일,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불분명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곧 자중이 될 것이다라는 걸로 그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데 더 이상 뭐를 더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김용남 의원님, 네. 이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면 더
극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낸 게 저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의견이 뭐랄까요? 정치 성향을 대변해서 뭐 누구는 무조건 인용, 누구는 무조건 기각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이고 그것도 우리나라 헌법상의 최고 사법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 재판관들의 면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법리에 따라서 또 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무슨 이쪽은 이른바 뭐 우파 성향이라 저 사람은 좌파 성향이라 그래서 근데 저 사람은 당연히 인용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압박해서 이번에 기각 의견으로 바뀌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번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애초에 근거도 없고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으로 인해서 지금 수십 명의 구속자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 또 선을 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제 재판관들의 선고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다 나왔잖아요. 그 의견에 따라서 여러 해석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이냐 기각이냐에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거든요.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예상외로 저희가 지금 뭐 한 달 넘어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뭐 뭔가를 예측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4월 18일 전에는 나겠지. 이제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저희들도 전부 다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5명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제 기각 결론을 내렸고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이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도 기각이었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 의견을 낸 이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면은 또 이 대통령 탄핵 그 심판에 대해서도 뭔가 결이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어떤 그 의견들이 오고 가는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철통 보안인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헌재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 어쩌면 약간 모순적인 점이 있었다고 봐요. 김복형 재판관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수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뭐 위헌 입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헌재에 낸 최상목 그 대행 시절에 마흔여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권한적인 심판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8대 0으로 임명하는 게 맞다,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까지를 헌재에서 내렸어요.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런 소수 의견은 본인이 8대 0으로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히 모순적인 그런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의견 중에 그래도 적어도 그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에. 이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도 넘칩니다. 지금 석 달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당한 시일이 이제는 지났으므로 도과하였으므로 한덕수 총리가 빨리 임명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안 자체가 대통령 건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뭐 캐스팅 보트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이것은 뭐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총리권을 보고 뭔가 기대와 희망 섞인 국민의힘 쪽에 혹은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층에서 갖는 그런 희망 회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각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목숨 걸고 보수 신문 폐간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차 계엄이 또 없을까요? 합참 지하 그 벙커 결심실에서 2차 계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때문에 계엄 해제 선언을 몇 시간 동안 뭉개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각돼서 돌아오면 이 정도 계엄은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이 모든 상황을 전후 이 맥락과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 그리고 이게 과연 위헌인지 아닌지를 소상히 저는 파악하고 결단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복현 재판관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김복형 재판관의 캐스팅 보트, 저도 이것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캐스팅 보트 그 이상으로 캐스팅 보트라고 하면은 힘의 균형이 똑같을 때 이분이 어떤 의사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기울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제가 물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저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4대4 판결 그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명의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과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조한창, 정영식 그 재판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분의 2 대통령직에 필요한 3분의 1을 넘어야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재판관 이분들의 공통점을 뽑아준다면 아마 대통령직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역할과 임무를 폭넓게 해석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어제 헌재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그 헌법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이 3분뿐만이 아니고 기각을 표결을 한 그 재판관 중에서도 같이 의견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이 힘의 균형 4대4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캐스팅 보트를 줬다 하는 것은 언론의 분석일 뿐이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자,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도 보죠. 김복현 재판관과는 정반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것 같아요, 윤재관 의원님. 네, 표면적으로 보면 대척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각을 했고 기각에서도 또 다수 의견에 또 다른 의견, 소수 의견을 또 김복형 재판관이 냈고 또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캐스팅 보트로 인정할 만한 건으로 저는 해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어제의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 다른 결정문과 달리 매우 압축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엿보였고 어떤 힌트를 주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뺐다는 느낌까지 든다는 분들이 그래서 있더라고요. 어제의 결정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회로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김복형 재판관이 한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결정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왜 즉시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했죠. 상당한 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조금 더 넓게 인정해주는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써요. 뭐라고 썼냐면 12월 26일 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2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 시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한 대응으로서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즉시라는 표현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본인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하는 그런 결정문까지 쓴 사람이기 때문에 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어떤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딱 내려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기각 의견을 내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로 들리냐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게 마은혁 재판관이 빨리 임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예. 거론하겠습니다. 정계선, 김복현 두 재판관의 의견이 표면적으로 정반대로 보이는데 어제 선고를 할 때 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실 중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예, 김복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정계선 재판관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파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갈릴까요? 어떻습니까? 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정반대 해석을 내놨는데요. 공교롭게 정계선 재판관은 저하고 법대 동기고요. 예. 김복현 재판관은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근데 저하고 인연이 있는 두 재판관이 완전히 정반대 충돌하는 의견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주류적인 입장은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는 위배된다라고 보는 게 주류적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냐, 특히 1월 26일 날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 다음 날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시간상 너무 짧은 것도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갖고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배 사유가 된다라고 본 게 정계선 재판관의 입장이고, 예. 김복형 재판관은, 저는 법률가로서는 어제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은 조금 저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국회에서 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냈거든요. 권한쟁의 때요. 예, 권한쟁의 심판 때. 그러니까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라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김복현 재판관도 한 달 전에는. 근데 어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게 한 달 전하고 이렇게 180도 입장이 바뀔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 저 정도로 견해가 갈리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뭐 탄핵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의견 외에도 그 헌법상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헌법상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만 그런 좀 독단적인 견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어제 김복현 재판관 기각 의견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엄연히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계엄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는 재판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계엄에 대해서 혹시 비슷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일각에선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워낙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드디어 어제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유추할 수 있겠다 했는데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에 뭔가 고려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딱히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어떤 계엄의 적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권을 두고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이 5명의 기각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범주 안에 들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마은혁 재판관 건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그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통치행위다라고까지 멀리 나갔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죠. 계엄 선포는.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요건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위법한 것이었고 반헌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파면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대다수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설사 약간의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인용은 맞고 거기에 김복형 재판관의 어떤 소수 의견으로 뭔가를 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 범위지 완전히 뭔가 이것은 한 총리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그런 기준점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가부를 뒤바꿀 정도는 아니고 네. 소수 의견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네. 지금 오늘 이 토론에서 두 분, 김복형, 정계선 두 분의 재판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치에서 오차범위 내에 들은 거, 수렴을 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두 분의 판결이 그런 평균치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에도 두 분의 어떤 선고의 맥은 그대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문이 나오는데요. 국민이란 얘기가 한 서너 번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한과 역할을 크게 봤다는 것이 어제 그 결과에 반영이 됐는데 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의 천막 당사에서 도대체 국민이 용납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느냐라는 하기에 대해서 글쎄요 수많은 재판을 8일 2호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죠. 5개의 재판,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느냐라는 것은 최소한도 이재명 대표가 천막 당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는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대통령 예, 헌재 말씀하시죠. 예. 심판과 관련해서 그냥 툭하면 이재명 대표 갔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동일선상에서 논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을 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왔거든요. 그건 국민에 대한 명백한 신의를 배반한 거죠. 저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오늘까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파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인 어떤 여론이죠. 그런 점에서 김옥경 재판관이 국민의 신의를 저버렸다. 이거는 뭐 한 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반헌법적이고 불법 계엄과 내란 혐의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민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탄핵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용남 의원님? 글쎄, 그러니까 그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2주 정도면은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달 이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국가 시스템의 어떤 붕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은 믿지 않습니다만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판단 이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당의 판단은 기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동안 했던 말 중에는 이제 각하를 많이 얘기하다가 어제 한덕수 결정문을 보면 각하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기각 얘기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어제 각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결 종족수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윤석열 탄핵 심판과 똑같이 내란죄 부분을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도 제외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각하 주장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어제부로 사실은 각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회로를 또 돌리는 것 같은데 헌법의 위반의 정도나 헌법 위반 행위 이것이 어떻게 내란 수계 윤석열과 한덕수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러다가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지지자들이 그 아스팔트 극우들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그 가능성의 그 불복에 대한 명분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